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한국은행이 어제 결국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또 올린 건데요. 두 차례 이렇게 연속 빅스텝은 또 처음이죠. 사실 올해 7월에 빅스텝이 역사상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한 해 두 번 빅스텝을 단행한 것은 그야말로 처음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8월에 베이비 스텝을 한번 단행했는데 이제 10월에 다시 빅스텝을 하는 이런 결과를 낳았고요. 사실 7월에 빅스텝 할 때 흔히 말하는 가이던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올해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까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8월 베이비 스텝, 10월도 베이비 스텝, 11월도 베이비 스텝. 그래서 총 0.75%포인트를 올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것은 그때 경제 환경대로 시나리오가 진행된다면 세 번 0.25%포인트씩 올린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지금 좀 경제 환경이 예측보다 나쁜 것 같다. 특히 인플레이션 차원하고 그다음 국제 경제 차원에서 경제 환경이 나쁜 것 같다는 차원에서 금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긴축 정책을 단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요인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미국이 빠르고 그리고 강력하게 긴축 정책을 피고 있다라는 사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이 미국 금리를 쫓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금리 격차가 벌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 상태가 흔히 말하는 하강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역시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금리 격차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유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급격한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있고요. 급격한 자본 유출이 발생하면은 IMF 같은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위험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적인 그리고 선제적인 차원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환율 문제를 어제 이창용 총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원화를 더 많이 써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1달러의 물건을 사온다고 할지라도 예전에는 1,200원이면 사왔는데 지금 1,400원 넘게 줘야 사오게 되는 케이스죠. 네. 그 말은 환율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채널이 분명히 존재하고 지금 8월부터 10월까지 환율 동향을 봤을 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이상 금리를 올려서 좀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요인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자체 역시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급격하게 못 떨어지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10월 정점론이 나왔는데 지금 경기 상황상으로는 10월 정점론은 어려운 것 같고 네. 향후 한 5%대 물가 상승이 지속되지 않나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물가 상승률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대외적인 요인 그리고 환율까지 고려가 돼서 결국 빅스텝을 단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기준금리가 오를 거는 다들 예상을 하셨을 텐데 이제 11월 다음 달 금통위가 관심인 것 같아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물가를 계속 잡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빅스텝을 추가로 단행할 수 있을까요? 이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이 어떤 미국의 지표라고 이야기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군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미국의 긴축 정책의 어떠한 크기나 흔히 말하는 지속 기간이 결정이 될 것 같고 이런 걸 보면서 한국 역시 아까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금리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은 막은 상태에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외환 거시경 경제 차원에서 외환 리스크 위험, 그리고 외환 유동성 위험 같은 것을 막는 어떠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외국 지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미국의 지표를 보고 경제 정책이 운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한국의 물가 지수 역시 이제 아직까지 5% 수준으로 계속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예측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빅스텝을 다시 할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어제 이창용 총재님의 발언 역시 이런 빅스텝의 가능성을 열어둔 사실 발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국제 경제 상황,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서 빅스텝 필요하다 그러면 금리를 지금 3.0%인데 기준금리가 이거를 3.5%까지 올리는 연내 흔히 말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고 내년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금리를 더 올려서 3.75%포인트까지 올리는 이러한 금리 정책, 긴축적인 금리 정책을 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흔히 말하는 가게라든지 중소기업들의 흔히 말하는
경제 활동 일부 희생하고라서도 언니 말하는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한미 기준금리를 비교해 보면 미국 상단은 3.25%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3%입니다. 지금 앞으로 있을 FOMC 회의에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갈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격차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예, 사실 이제 격차 벌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금리 예측이 결국은 미국이 올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인데 0.75%포인트 올린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네. 11월에 빅 스텝을 단행할 거라는 예측이 많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올해 안에 1.25%포인트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네. 한국은 이제 금통위가 한 번밖에 더 없어서 내년에 다음 달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때 아마 빅 스텝을 한다고 할지라도 금리 격차는 한 1%포인트는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네. 미국 경제가 어떻게 보자면 한국 경제보다 훨씬 나은 상태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특히 이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가계 부채 구조, 기업 부채 구조 차원에서 미국이 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금리를 오르는 것이 사실은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막는 좋은 수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강달러가 되는 거고 강달러가 된다는 것은 자국의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수입 물가가 떨어지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릴 인센티브가 크고 이것을 통해서 물가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은 지금 금리 격차가 0.25%포인트로 줄어들었는데 네. 아마 올해 연말에 가면은 최소한 1%포인트는 되고 혹시나 이제 다음에 우리나라가 베이비 스텝을 간다 그러면 1.25%포인트까지 예상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따라가야 하는 우리 입장으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남아있는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금리 정책이란 게 선언적, 흔히 말하는 이론을 가지고 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경제의 실제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상황을 본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실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데이터는 노동 관련 데이터입니다. 노동 관련 데이터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네. 미국은 GDP 차원에서는 흔히 말하는 중립적인 GDP 성장률이라고 하죠. 한 1.8%포인트보다 낮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GDP 차원에서는 불황이 왔는데 실업률 차원에서는 아직 경제적 불황이 안 왔습니다. 경제 불황이 안 왔다는 얘기는 실업률 보통 미국의 중립적인 상황에 봤을 때는 4%로 보는데 지금 3.78%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말은 여전히 노동시장의 수요가 노동시장의 공급보다 크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고요. 노동시장의 수요가 노동시장의 공급보다 크다 그러면 결국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집값도 올라가게 되고 그렇지만 집값이 여기서 말하는 집값은 임대료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가게 되면서 계속 물가를 상승시키고 물가 상승을 지속시키는 이런 원인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잡으려 그러면 실업률, 노동시장 관련 지표들이 조금 나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나빠지는 게 경제적으로는 안 좋지만 인플레이션 차원에서 훨씬 좋은 채널이 될 수가 있어서 네. 결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이야기하죠. 유가라든지 혹은 식료품 가격들이 빠진 그냥 연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지표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근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제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GDP 성장률보다는 실업률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 혹은 노동시장 관련 지표라고 이야기하죠. 구인 구직자의 수, 구직자의 수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결국 기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지금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확실하게 긴축적 정책을 갈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세계 경제 전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경착륙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네. 최근에 IMF에서 우려하듯이 내년이 올해보다 훨씬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원인에는 이런 적극적인 긴축 정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 때문인지 이 증시가 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사실은 미국 지수가 어제 약간 약보합이라고 이야기하죠. 0.1%에서 0.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이거는 아직 지금 어떻게 보자면 시장에서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어떤 것을 기다리냐? CPI 지표,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상승 지표가 곧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자산을 매매할지 매각을 할지 매수를 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보다 좀 높게 나왔더니 굉장한 급락을 맞았고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기조로 가게 된 상황이 발생했죠. 네. 이번 역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예측한 소비자 물가 지수 수준이 기존에 예측되던 수준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뉴욕 증시 역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아마 급락하는 케이스도 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는 어떻게 보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 깔려 있는데 네.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8월보다 조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6월, 7월, 8월에서 사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8월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 역시 이런 것의 영향에 따라서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볼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심하고요. 네. 이런 이야기는 결국은 기대치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많이 높게 나온다 그러면 매도 심리를 자극을 해서 주가가 급락하는 케이스도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소비자 물가 지수 반응 나오자마자 아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일 것 같고요.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기대치와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치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는데 이 때문에 우리 기업 타격도 예상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유예가 돼서 일단은 한시름 놓게 됐다고요. 예, 일단은 우리나라는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국에서 직접 만들고 있고요. 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게 좀 디테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휘발성이 있고 비휘발성 이렇게 좀 용어가 복잡하긴 한데 네. 낸드 플래시라는 메모리 그러니까 기억을 할 수 있는 것들, 기억을 할 수 있는 반도체가 있고요. 흔히 말하는 D램이라고 삼성전자 맨날 많이 이야기가 나온 D램이라는 저장은 빠르게 하지만 없어지는 이런 메모리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 D램은 중국에 생산을 하지 않고 네. 아니면 낸드 플래시만 생산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낸드 플래시 외에 메모리 그 D램이라고 이야기하죠. 둘 다 생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D램에 대한 투자를 최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006년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을 지었고 중국에서 낸드 플래시하고 D램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 이것이 SK 하이닉스의 크나큰 이 수익원이 됐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중국 공장의 D램 공정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최근에 미국이 어떻게 보면 투자 장비 반입 제한이 걸리면서 이게 투자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우려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1년간은 이런 것을 풀어주니까 결국은 아마 증축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지금 설비가 들어왔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반도체 공장들을 늘리고 최근 삼성도 수원에서 이제 평택에 공장을 짓지 않습니까? 네. 계속 지속적으로 반도체 공장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은 흔히 말하는 초격차를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반도체 네.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장비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향후 이 미국에 어떻게 보자면 이런 제재가 지속된다 그러면 향후 투자가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마 이에 따라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공장을 다른 지역, 삼성이랑 베트남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 쪽으로 나갈 가능성 역시 굉장히 투자처를 바꿀 가능성 역시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지금 에너지 대란에 걸려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내년 여름쯤에 가스 공동구매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가격이 어떻게 오르느냐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네. 사실은 어떤 흔히 말하는 공급자가 있으면 여기서도 주문을 받고 저기서도 주문을 받고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가격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주문이 계속 오는 것들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볼 때마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결국 공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 공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해서 이렇게 공동구매라는 이런 제도를 안 취하면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공동구매안을 발표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결국은 수요를 취합해서 한꺼번에 사고 이 한꺼번에 산 것을 다시 분배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물건을 흔히 말하는 천연가스 현물이나 선물을 구매할 때 어느 정도 가격 경쟁, 흔히 말하는 가격에 대한 조절력을 가지고 큰 수요를 통해서 단가 하락도 유도하고 이런 거 적절하게 분배하면서 어떻게 보자면 이 천연가스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후 상황상 어떻게 보자면 올해는 아마 천연가스 공급이 괜찮을 거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비축 네. 상태가 한 2월, 3월 분까지는 한 90%까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년이 또 굉장히 문제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이런 가격 경쟁력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우려가 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우려가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 보다 더 적극적인 긴축 정책을 펴야 되고 이에 따라서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공동구매 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천연가스 가격 상한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고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돼야 결국은 전기 가격이 안정화되고 전기 가격이 안정화돼야 물가가 안정화되는 이런 채널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런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 시장 경제 메커니즘을 희생하더라도 결국은 에너지 가격 안정 그리고 인플레이션 안정 그리고 이에 따른 불황의 안정을 급격한 경제 경착륙을 막는 이러한 채널들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